오늘은 도스토예프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낭독 구간인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의 편지들 속에는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두 주인공의 가혹한 현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자신은 끼니를 굶으면서까지 바르바라를 도왔던 제부시킨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곳이라곤 오직 서로뿐인 두 사람의 절박한 편지들이 이어집니다. 가난이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영혼을 갉아먹는지 그 아픈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7월 8일) 마카르의 편지.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우선 이달 6일에 빌려주신 채 고골리의 외투를 돌려드리며 동시에 이 편지를 통해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바렌까, 그따위 책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기분으로 몰아넣다니 당신도 참 야속하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죄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각기 적당히 정해주신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에겐 장군의 계급장을 부여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겐 구둔관이라는 관등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윗자리에 앉아 명령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아무런 불평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거기 복종하는 운명을 지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갑이란 자가 자기에게 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을이란 자도 자기에게 적당한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 재능이란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입니다. 나로 말하면 벌써 30년 가까이 관청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사고도 없이 무사히 근무해왔고 품행도 방정했으며 규칙 위반으로 지적받은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개 시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만 그 방면에 장점도 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상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각하도 나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특별한 칭찬의 표시를 받은 일은 없지만 어쨌든 나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서를 하는 나의 글씨는 똑똑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지도 않습니다. 글씨체로 말하자면 이탈릭체처럼 약간 기울어진 편인데 언제든지 써놓고 보면 나 자신도 흡족할 정도지요.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청에서 이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반 프로코피예비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는 백발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이렇다 할 죄를 범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사소한 죄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죄는 있는 법입니다. 바렌까, 당신에게도 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큰 죄를 범했다든지 파렴치한 짓을 했다든지 해서 비난을 받은 일만큼은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법률에 위배된다든지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지요. 아니, 오히려 훈장까지 받을 뻔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양심에 의해서 이런 점을 죄다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이 소설의 작자도 알고 있을 테니까요. 붓을 들고 그런 작품에 착수한 이상 이와 같은 사실들은 뻔히 알고 있을 게 아닙니까? 사실 나는 당신이 이런 책을 보내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바렌까, 정말 뜻밖이었어요. 딴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한테서 하필이면 이런 책을 받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단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작품대로 따진다면 자기의 좁고 아늑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물은 흐리지 말고 살라는 속담처럼 천벌의 무서움을 명심하고 아무와도 다투지 않으며 또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 남들이 자기 방에 몰려 들어오거나 엿보거나 하지 않게 하면서 조용히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까? 저 친구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입고 있는 조끼는 쓸만한 것일까?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바지 등속은 다 가지고 있을까? 구두는 있을까? 있다면 밑창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떤 것을 마시며 살까? 열심히 정사하고 있는 건 뭘까? 이러한 쓸데없는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까? 바램까? 가령 내가 말입니다. 보도가 질어서 구두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뒤꿈치를 들고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는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공연히 남의 얘기를 작품화하여 이 친구가 가난하게 사는 꼴을 좀 보시오. 차도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합니다. 하고 들춰낼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란 반드시 차를 마셔야만 한다는 수작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남의 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이 친구는 어떤 빵을 씻고 있을까 하고 살핀 일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그런 신뢰가 될 짓을 해서 남을 모욕한 일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천만에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데 어째서 남한테 모욕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당신에게 실 예를 들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 사내가 있는데 그는 성심성이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고 있으며 상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이렇다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무조건 그에게 면박을 주며 비웃어댄단 말입니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이따금 새 것을 장만하게 마련이고 또 그럴 때는 너무나 즐거워서 잠도 못 자는 것이 당연하지요. 새 구두를 맞춰 신었을 때는 정말 기쁜 법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나도 그런 기분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끝이 뾰족한 멋진 구두를 신고 있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는 일은 유쾌한 일입니다. 이러한 점은 썩 잘 묘사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역시 나는 그 표도로비치라는 과격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 어째서 자기를 모욕한 이러한 책의 발행을 묵과하고 더욱이 자신을 변호하려고조차 하지 않는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른대로 말해서 그는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나이가 젊으니까 가끔 호통을 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호통을 쳐서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급 관리들은 모두가 꾸지람을 들어 마땅한 위인들인데 어째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하를 거느리려면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들여야지요. 호통을 쳐야만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인 하급 관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큰 소리를 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꽁무니를 빼려고만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채 하고 딴전만 피우고 앉아있기가 일수지요. 그러니까 꾸지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더구나 관리에도 여러 가지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제각기 적당한 꾸지람이 필요한 법이니까 따라서 꾸짖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사회가 성립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 전체가 서로 체면을 유지하며 또한 서로 꾸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상호 경계가 없다면 아마 이 사회는 존립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표도로비치가 그런 모욕을 묵과한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따위 소설을 쓸까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걸 읽는 사람 중에는 나 같은 가난뱅이에게 외투를 사주겠다고 나서는 친구가 생길까요? 장화를 새로 맞춰주는 친구가 나타날까요? 천만에. 독자는 이것을 다 읽고 나면 다시 그 다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드는 일이 있습니다.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숨깁니다. 어떤 곳에도 콧등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합니다. 남의 입이 무섭기 때문이지요. 세상의 어떤 사소한 일에서도 웃음거리를 찾아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든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이 문학작품의 재료가 되어 출판되고 읽히고 웃기고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걸음걸이만 봐도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으리만큼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하기는 작가가 끝머리에 가서는 태도를 고치고 훨씬 간대하게 취급했더군요. 예를 들면 주인공의 머리에다 서류뭉치를 집어던졌다는 대목에 가서는 이런 기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로 보아 그는 어디까지나 선량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훌륭한 시민이었다. 자기 동료들로부터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웃사람에게는 잘 복종해왔다. 또한 누구의 불행도 원치 않았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죽어버리고 만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애도를 받으면서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가엾은 주인공을 죽이지 말고 잃어버린 외투를 도로 찾아주고 그의 수많은 선행을 장관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 그를 자기 측근으로 끌어올려 승진을 시켜주고 봉급도 넉넉히 올려주도록 했다면 더욱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선징악이 되고 동료들도 더 이상 그를 아무렇게나 할 수 없게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만일 내가 작가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작품이 어떠한 특색이 있고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 그저 흔해 빠진 비속한 생활 단편의 결론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째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따위 책을 나한테 보낼 생각을 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경향을 가진 책입니다. 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것과 같은 관리는 도저히 실제할 수 없는 인물이니까요. 이상의 이유로 나는 이 작품을 좋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른가 나는 이 작품이 심히 못마땅하다는 것을 정식으로 표명하는 바입니다. 당신의 충실한 종인 마카르 제부시킨 7월 27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요즘 당신이 하시는 행동과 가끔 보내주시는 편지에 언제나 저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째서 그렇게 되셨는지 영문을 몰라서 궁금했었습니다만 표도라의 얘기를 듣고 이제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어째서 당신은 그처럼 자포자기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셨습니까? 당신의 설명만으로는 저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전에 좋은 취직 자리가 생겼을 때 제가 기어이 가겠다고 고집한 것이 역시 옳았던 것 같군요. 더욱이 최근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저는 무척 겁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할 수 없이 제게 숨기고 있었노라고 하십니다만 당신이 만일의 경우를 위해 은행에 예금해 두었던 돈을 저를 위해 쓰고 있을 뿐이니 염려할 것은 없다고 우기시던 그때에도 저는 너무 지나치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신이 조금도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서 우연히 저의 불쌍한 처지를 아시고 동정한 나머지 봉급을 미리 돌려 쓰셨을 뿐더러 제가 알아 누웠을 때에는 의복까지 파셨다는 것을 죄다 알게 된 이제 와서는 그와 같은 사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옳을는지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괴로운 처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은 단순한 동정과 친척지간이라는 정의에 끌려 처음 저를 도와주셨던 그 정도로 그치시고 그 이상 깊이 들어가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마카르 알렉세이비치, 당신은 우리들 사이의 우정을 배반하셨습니다. 저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런 것을 숨기고 계셨으니까요. 덕택에 이젠 당신이 제게 옷을 맞춰주시고 과자와 책 같은 걸 사 보내주시고 극장이나 교회에 데리고 다니시고 하느라고 한 푼도 없이 몽땅 털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제는
그 보답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의 경솔한 행위에 대한 뉘우침 때문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괴로움을 감수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형편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염치 없이 그런 호의를 받아들였으니 그것도 당연하겠지요. 당신이 제게 만족을 주려고 하신 일들이 이제는 모두가 제게 괴로움을 주는 결과가 되었고 남은 것은 오직 부질없는 후회뿐입니다. 저도 요즘 당신이 우울해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으므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 근심하고 있었습니다만 설마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그처럼 당신이 실망에 빠지시리라고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어쩌면 좋아요. 당신을 아는 분들은 이제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착한 마음씨와 겸양의 미덕, 그리고 그 총명에 대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당신이, 여지껏 한 번도 남의 입에 오른 일이 없는 당신이 이제 와서 벼랑간 그렇게 탈선을 하시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당신이 술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 한 길에 쓰러져 계신 걸 순경이 발견하고 집에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를 표도라한테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나흘 동안이나 자취를 감추고 계셨기 때문에 필경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나머지 돌기둥처럼 되어버렸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결근하신 이유를 상관들이 알게 되면 그때 그분들은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남들이 당신을 비웃고 있다든지, 남들이 모두 우리의 사이를 알게 되었다든지, 이웃방에 사는 사람들이 저까지 끌어들여 당신을 놀려대고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당신은 하십니다만,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그따위 소리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을 안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장교들과 다투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몹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편지에 의하면 당신은 저의 우정을 잃게 될까 염려해 제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저를 구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절망에 빠져 계셨군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붙잡아 두고 병원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려고 가지신 물건을 죄다 파시고 게다가 빚까지 잔뜩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숙집 주인 마나님한테 날마다 싫은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저한테 숨긴 것이 오히려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당신의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그 때문에 지금 갑절이나 더 큰 괴로움과 슬픔을 겪고 있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그러한 내막을 알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그리운 벗이여. 불행이란 전염병 같은 것이군요.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불행을 그 이상 더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 서로 멀리 피해가며 살아야만 할 것 같아요. 저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전에 혼자 조용하게 고독한 생활을 하시던 시절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커다란 불행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죽고 싶도록 괴롭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제발 당신한테 일어난 일이라든지 어째서 당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솔직히 적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안심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저를 안심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영원히 저의 가슴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당신에 대한 사랑과 우정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답장을 고대하겠습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여지껏 저를 잘못 보고 계셨어요. 충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7월 28일 마카르의 편지. 더없이 귀중한 나의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차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있으니 나도 당신의 명령대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귀여운 벗이여,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당신은 그 점을 몹시 염려하는 것 같군요. 그래서 우선 거기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명예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나의 불행과 탈선에 대해 말씀을 드림에 있어 아직도 나의 상관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알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까 그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내게 존경을 표시하리라는 것을 특히 말해두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하숙집 주인 마나님은 시끄럽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만 당신이 보내주신 심루분리로 밀린 방세의 일부를 갚았더니 지금은 입속말로 중얼거릴 정도이며 그 이상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어떠냐 하면 거기에 대해선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돈을 꾸어달란 말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발행가, 내게 보내주신 당신의 존경을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번에 약간 탈선을 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행히도 나는 가장 커다란 타격과 난간을 극복한 셈입니다. 내가 당신을 속이면서까지 내 곁에 붙잡아둔 데 대해 당신은 나를 성실치 못한 벗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기적인 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열심히 관청에 근무하며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스타피 이바노비치는 어제 내가 옆을 지나갈 때 한마디도 말을 던지지 않더군요. 발행가,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지금 빚 때문에 옴쭉달싹 못할 지경에 빠져 있답니다. 그리고 내 옷장 속도 형편없이 되어 버렸지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한테 부탁합니다만 제발 비관일랑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반루블짜리 은하를 보내주었군요. 발행가. 이 반루블리는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 싶은 슬픔을 줍니다. 이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이 꼴이 뭐란 말입니까? 글쎄 이 늙어빠진 등신은 당신을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엾고 가난한 고아인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원조를 받다니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당신한테 돈을 내주었다니 표도라도 제법이군요. 내게는 앞으로 당분간 돈이 들어올 가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조금이라도 그런 희망이 보이면 곧 자세히 써보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쓸데없는 억측과 소문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꺼림칙합니다. 그러면 귀여운 나의 천사여, 안녕히. 당신의 손등에 키스를 보내며 하루속히 튼튼한 몸이 되기를 빕니다. 지금 자세한 편지를 쓰지 못하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여 직무에 태만했던 죄를 씻으려는 생각에서 출근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실과 이 집에 하숙하고 있던 그 장교와의 사이에 일어난 불상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저녁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충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바치는 마카르 제부시킨. 7월 28일 마카르의 편지. 아, 발행가. 이번만은 당신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당신의 양심에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신 당신의 편지는 나를 공경에 빠뜨려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가한 틈을 타서 내 마음속을 관찰해보니 내가 옳았다는 것을, 어디까지나 내가 정당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발행가, 내가 추태를 부린 데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생각만 해도 낯이 뜨거워 못 견디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경박하고 분별 없는 마음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귀여운 벗이여,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어째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면 결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극히 당연한 말을 그럴싸하게 꾸며대고 있는데 불과하며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바랭까, 그 장교들과 내가 어떤 소동을 일으켰는지 그것은 나 자신도 전혀 알 수 없고 또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천사여, 당신한테 미리 말해두겠습니다만 나는 그 순간까지 무서운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개월 동안을 말하자면 가느다란 실오라기에 매달려 있다시피 했으니까요. 형편없는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지요. 당신에게는 그것을 숨겨왔고 또 하숙집에서도 그런 눈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 마나님한테는 시끄럽게 욕도 얻어먹고 공갈 비슷한 말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시 될 바가 못 됩니다. 그까진 못된 노빠쯤 떠들고 싶으면 실컷 떠들라 하면 그만이니까요. 다만 남보기에 창피스러운 게 탈이란 말입니다. 더욱이 어떻게 캐내었는지 나와 당신의 사이를 알아가지고 온 집안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떠들어댑니다. 나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귀를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난처하게도 딴 친구들은 귀를 틀어막기는커녕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랭까, 그래서 나는 마침내 어디다 몸을 숨겨야 할지 모를 만큼 창피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랭까, 이리하여 지금 말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불행이 겹치고 겹쳐서 나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는 표도라한테서 뜻밖에도 이상한 소식을 들었단 말입니다. 당신 집에 불량한 논팽이가 나타나서 되지 않은 수작을 걸어 당신을 모욕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랭까, 그놈이 당신에게 틀림없이 굉장한 모욕을 주었으리라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으니까요. 나의 사랑하는 천사여, 그래서 나는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되어 그만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지요. 바랭까, 나는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는 당장 그놈한테, 그 못된 논팽이한테 찾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나의 귀여운 천사인 당신에게 욕을 보이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때마침 비인지 진눈깨비인지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음산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집으로 되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랭까, 나는 거기서 뜻하지 않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멜리안 127라는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이 친구도 역시 관리지요. 아니, 엄밀하게 따진다면 전에는 관리였지만 그 후 쫓겨났기 때문에 현재는 관리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해 먹고 사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마침 그때 그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되어 우리는, 그러나 바랭까, 당신한테 이런 얘기까지 늘어놓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동료의 불행이나 재난을 참고 견딘 경로 같은 것을 들어봐야 별로 재미있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 역시 이 예멜리안이라는 친구의 충동질에 못 이겨 나는 그 장교놈을 찾아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놈의 주소는 우리 집 문지기한테 물어서 알아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그 젊은 논팽이를 수상하게 여겨왔었지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우리 하숙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늘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저녁 나는 예의에 벗어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집 현관에 들어가 안내를 청했을 때 나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말입니다, 바랭까.
사실 말이지 그때 일은 아무것도 기억에 없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방에 상당히 많은 수의 장교들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 눈에는 몇 갑절로 많게 보였을는지 모르지요. 거기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역시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만 하여튼 가슴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되는 대로 마구 털어놓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층계 밑으로 때미는 바람에 굴러 떨어졌지요. 그렇다고 뭐 그들이 나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지만 좌우간 때밀려 나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가 어떤 꼴을 하고 돌아왔는지 그것은 발행가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물론 나는 당신의 낯을 더럽혔고 명예를 손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제3자로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밖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발행가, 아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이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작년에 우리 동료의 한 사람인 아크세니치 오시포비치라는 친구가 역시 이러한 방법으로 표트루 페트로비치라는 친구에게 행패를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비밀리에 했지요. 즉 상대방을 문지기방에 끌고 들어가서 하고 싶은 짓을 다 했단 말입니다. 나는 그때 문틈으로 죄다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째서 신사적인 방법이냐 하면 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행패를 부렸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지요.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낼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판 벌어지고 난 후에는 양쪽이 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는 태도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표트루 페트로비치라는 친구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누구한테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인사를 주고받고 또 악수를 나누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맞서려는 건 아닙니다. 발행가, 나는 당신 의견에 감히 반대하고 나설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이번에 아주 커다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나 자신이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을 만큼 낯이 깎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틀림없이 내가 타고난 운명일 것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이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을 피해 달아날 수 없는 법이니까요. 발행가, 이상이 내가 이번에 겪은 불행과 재난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차라리 당신이 읽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일들 뿐입니다. 하여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나는 약간 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 때문에 쾌활한 마음을 아주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나의 사랑과 존경의 뜻을 보냅니다. 당신의 충실한 종복인 마카르 제부시킨. 7월 29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보내주신 편지 2통 잘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은 아직도 무엇인지 제게 숨기시고 불쾌한 사건 중에 일부만을 적어 보내셨던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당신의 편지는 아직도 어딘지 분명치 않은 데가 있어요.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오늘 중으로 꼭 좀 와주세요. 네, 알아들으셨죠? 꼭 오셔서 함께 식사라도 해주세요. 당신이 하숙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주인 마나님과 어떻게 결말을 지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숨기려는 것처럼 당신이 한마디도 적어 보내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친애하는 벗이여, 이만 실례합니다. 오늘은 꼭 와주세요. 매일같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표도라는 음식 솜씨가 아주 훌륭하답니다.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1일 마카르의 편지. 친애하는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선은 선으로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엔 당신이 내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무척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려. 바렌카, 나는 당신의 천사와 같은 착하고 깨끗한 마음씨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을 나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이 나이에 주책 없이 함부로 돈을 써서 빚을 짊어졌다는 것만은 너무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그야 물론 잘한 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것을 굳이 들추어내서 좋지 못한 짓이었다고 지적하신다면 할 말이 없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당신 입으로부터 듣는 것이 내게는 더 없는 고통입니다. 바렌카, 이런 말을 한다고 화를 내지 마십시오. 사실 내 가슴은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가난뱅이란 원래가 변덕스럽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죠. 나는 그전부터 이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난뱅이란 뒤틀린 성미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는 눈조차 전혀 다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곁눈질해 보며 언제나 자기 주위를 겁먹은 눈으로 둘러보면서 남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저기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아닐까? 볼성 사나운 놈이라고 나를 욕하고 있는 거나 아닐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나 아닐까? 이쪽에서 보면 꼴이 어떻고 저쪽에서 보면 꼴이 어떨까 하고 나를 흉보고 있는 거나 아닐까? 이런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난뱅이란 걸레나부랑이만도 못한 존재이고 따라서 누구한테서도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엉터리 문학가들이 아무리 별의별 수작을 다 늘어나 봐야 가난뱅이임에는 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어째서 정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가난뱅이란 호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남에게 보여주어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비밀을 가져서는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전에 예멜리안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어디서 그를 불쌍히 여겨 구호금을 각출해 준 일이 있는데 10카페이카짜리 은전 한 입이 그의 손에 들어올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적부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밀리안에게 10카페이카를 거저 주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나는 가난뱅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바렌카, 요즘은 자선하는 방법도 실로 기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전에도 역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자선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면에 뛰어난 명인이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이겠지요. 당신은 아마 이런 것은 잘 모르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드리지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라면 우리 가난뱅이들은 벙어리가 돼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 방면에 대해서만은 모르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가난뱅이들이 이러한 것을 죄다 잘 알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개상한 신사 양반이 내 뒤를 따라 음식점에 들어와서는 저 가난뱅이 관리 녀석이 오늘은 뭘 처먹고 있을까? 나로 말하면 소떼 파빌리오트를 잡수시지만 필경 저 녀석은 기름 냄새도 안 나는 죽을 훌훌 먹고 있겠지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걸 듣지 않아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남이야 기름 냄새도 안 나는 까샤를 먹건 말건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바렌카, 세상에는 그따위 싱거운 신사, 그런 쓸데없는 생각만 하는 신사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소위 풍자작가라는 녀석들이 할 일 없이 거리를 싸돌아다니며 남이 발바닥을 전부 땅에 대고 걷는지
혹은 발뒤꿈치를 들고 걷는지 그런 것만 살펴보고 있지요. 야, 저기 어느 관청에 다니는 놈인지 모르지만 저 구둥간에 발 좀 봐라. 구두가 터진 구멍으로 발가락이 기어 나오는군 그래. 아니, 팔꿈치에도 구멍이 나지 않았어요. 이런데 차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상세하게 써가지고 그따위 미식개만도 못한 걸 활자로 찍어 출판합니다. 그러나 내 양복에 팔꿈치가 터졌건 말았건 도대체 그 녀석들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발행가. 상스러운 표현을 용서해 주신다면 말하겠습니다만 사실 가난뱅이란 이러한 점에선 마치 당신들이 처녀로서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듯이 그와 똑같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당신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지 않으시겠지요. 상스러운 말을 용서하십시오. 그와 마찬가지로 가난뱅이들은 남들이 자기 방을 들여다보며 이런 꼴을 하고 살고 있었군 하고 수군거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행가, 당신까지 정직한 인간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나의 적편에 가담하여 내게 무안을 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날개 빠진 참새 새끼나 곰 새끼 모양을 하고 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나머지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행가, 나는 정말 부끄러워서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양복 소매에서 팔꿈치가 불구죽죽하게 드러나 보인다든지 시로라기 끝에 단추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든지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겁을 먹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옷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형편없는 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풀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스테판 까를로비치까지도 나한테 공무상 용건을 꺼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마치 무심하게 하는 말투로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거 의복이 말이 아닙니다 그려 하고 넌지시 한마디 덧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자기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시원스레 말해버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속을 빤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대머리까지 새빨개져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쩐지 나를 불안하게 하고 괴로운 상념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친구들은 무엇이든지 죄다 알아차린 모양이로구나. 아,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탐지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사내한테 혐의를 품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놈이 소문을 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당 같은 놈들은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배반하는 것쯤 그들에게는 예사입니다. 남의 사생활에 관한 모든 비밀을 들추어내 눈꽃만한 금전을 받고서라도 팔아먹으려고 드는 놈들입니다. 그놈들에게는 신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이 어떤 놈의 장난인지 알고 있습니다. 라타자예프의 짓이지요. 그놈은 우리 관청의 어떤 자와 잘 아는 사이인데 필경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 얘기를 과장해가지고 그 자한테 죄다 짓거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타자예프 자신이 근무하는 관청에서 그따위 소문을 퍼뜨린 것이 우리 관청에까지 전해왔을 겁니다. 물론 우리 하숙집에서는 이 문제를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 방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곤거립니다. 나는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빤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내가 식사에 초대를 받고 당신한테 갔을 때 모두들 들창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주인 마나님은 저것 좀 봐요. 저 생마 같은 놈의 영감이 저 집에 사는 나이 어린 기집애와 붙었구려 하고 수다를 떨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까지 상스러운 말투로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쯤은 라타자예프의 추악한 흉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놈은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자기 작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리한 풍자적인 수법으로 우리 두 사람을 묘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놈 자신의 입으로도 말한 바 있지만 이 집에 사는 친절한 사람들이 내게 이 사실을 전해준 일이 있습니다. 발행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또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천사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발행가, 당신은 내게 심심풀이가 될 만한 무슨 책을 보내주겠다고요. 하지만 발행가, 그따위 책 같은 건 마귀한테나 주워버리십시오. 책이란 도대체 뭘 하는 물건입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만 늘어놓은 게 아닙니까? 소설책이라는 것은 정말 백해무익한 물건입니다. 허튼 수작을 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런 건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게으름뱅이들이나 읽을 물건이지요. 발행가, 내 말을 믿으십시오. 오랜 세월에 걸친 경험을 통해 터득한 내 말을 믿으십시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섹스피어라든지 하는 사람의 얘기를 늘어놓고 어떻습니까? 섹스피어는 문학세계에서 영원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 해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섹스피어도 역시 엉터리입니다. 순전한 엉터리란 말입니다. 모두가 사람을 웃기기 위해 쓴 것이지요. 당신의 맛가르 제부시킨 8월 2일 바르바라의 편지. 경애하는 맛가르 알렉세예비치, 무슨 일에 대해서나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다 원만히 해결될 테니까요. 표도라가 우리 두 사람이 할 일거리를 산더미같이 많이 맡아왔답니다. 우리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곧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형편이 좋아질 것 같아요. 표도라는 요즘 제게 일어난 여러 가지 불쾌한 사건의 배후에 안나 표도로브나가 끼어들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왜 그런지 전에 없이 즐거운 기분입니다. 또 어디서 돈을 돌려 쓰실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제발 이젠 그만두세요. 나중에 갚아야 하게 될 때 곤란을 당하실 테니까요. 그러시는 이보다 저희들과 더 가깝게 지내며 좀 더 자주 찾아와 주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 마누라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마세요. 그 밖에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이나 당신이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맛가르 알렉세예비치, 저는 당신이 너무 부질없는 의심을 품고 공연히 괴로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신이 주시는 편지의 문장은 지나치게 과격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만, 부디 안녕히. 꼭 저희 집에 와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의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8월 3일 맛가르의 편지. 나의 천사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귀중한 나의 생명이여, 당신에게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내게도 다소 희망의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십시오, 발행가. 이제는 빚을 지지 말라고 써보내셨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도 형편이 말이 아닌데 혹시 벼랑간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그처럼 몸이 약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의 돈을 좀 빌어올 필요가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미리 말씀해 둡니다만 나는 관청에서 예멜리안 이바노비치라는 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오전에 내가 편지를 쏘보낸 그 예멜리안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역시 나와 같은 구둔간이고 또 나와 함께 우리 관청에서는 가장 고참이라 할 수 있지요. 마음씨가 착하고 욕심이 없고 아주 입이 무거운데 꼭 공과 같은 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일만은 썩 잘하지요. 영어 글씨 같은 건 정말 깨끗합니다. 바른 대로 말해서 나 못지않을 정도로 잘 씁니다.
말하자면 퍽 쓸모가 있는 인물이지요. 나는 여지껏 이 친구와 한 번도 다정하게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모두들 하는 습관에 따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할 뿐이고 가끔 나이프가 필요할 때면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나이프 좀 빌려주십시오. 하는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일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은 이 친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우울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의 말하는 품이 내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예멜리안 이바노비치, 실은 여차여차해서 그럽니다. 하고 나는 그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죄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죄다 털어놓을 리는 만무하지만 어쨌든 돈에 쪼들려 죽을 지경이라는 정도까지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예멜리안 이바노비치가 하는 말이 그럼 돈을 좀 빌렸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표트루 페트로비치한테 말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놀이를 하고 있답니다. 나도 꽂은 일이 있는데 이자도 받을 만큼 적당히 받고 절대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더군요. 바렌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장은 금방 살아날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뾰트루 페트로비치의 마음을 움직여 그로 하여금 내 은인이 되게 하여 내게 돈을 꿔주게 하셨으면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주인 마나님한테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당신도 도와드릴 수 있고 내 몸치장도 좀 깨끗이 할 수 있으련만 꾸기도 전에 이런 생각까지 했지요. 사실 지금 상태로서는 창피해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니까요. 이를 허옇게 드러내고 남을 비웃는 심술궂은 동료들은 별 문제라 하더라도 참으로 밉살스런 녀석들입니다. 이따금 장관 각하께서 우리들의 책상 옆을 지나가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흘끔 나를 바라보다가 나의 이 누추한 복장에 시선을 멈추는 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이 장관 각하께서는 복장 단정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어른이니까 큰일이란 말입니다. 하기는 각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이지만 하여튼 나는 부끄러운 나머지 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틀림없이 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수치심을 구멍투성이가 된 양복 호주머니 속에 쑤셔 넣었다시피 하며 표트루 페트로비치의 곁으로 갔습니다. 나는 희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운 기대 때문에 거의 숨이 막혀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렌까,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페도세이 이바노비치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으로 가까이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표트루 페트로비치, 표트루 페트로비치 하고 불렀지요. 그가 내게 얼굴을 돌리자 나는 다음 말을 계속했습니다. 실은 여차여차해서 돈이 필요한데 30루블리가량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하고 말이지요. 그는 처음에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었지만 내 설명을 다시 듣고 나더니 갑자기 깔깔거리고 웃어대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말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시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담보물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류의 얼굴을 받고 펜을 놀리면서 나를 거들떠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표트루 페트로비치, 실은 담보로 맡길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월급을 타면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우선적으로 그 돈만은 꼭 갚아드리지요. 하고 늘어놓았습니다. 마침 그때 누가 그를 불러갔습니다. 나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돌아왔으나 나의 존재 같은 건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펜쪽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청을 들여봤습니다.
뾰트르 페트로비치, 어떻게 좀 융통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못 들은 듯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곁에 기둥처럼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보자는 생각에서 나는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펜쪽을 다 깎자 글씨를 쓰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만 단념하고 물러나왔단 말입니다. 바렌까, 그따위 친구들도 혹시 쓸모가 있는 인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따위 친구들을 상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것을 전부 당신한테 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멜리안 이바노비치도 어이없는 듯이 웃으며 머리를 가로젓더군요. 하지만 그는 역시 착실한 친구여서 내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을 하나 소개해 주마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브이보로스카야 거리에서 돈놀이를 하며 사는 어떤 14등급의 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라면 틀림없이 빌려줄 겁니다. 이렇게 예멜리안 이바노비치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천사여, 나는 내일 거기 가볼 작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 생각엔. 돈을 빌지 못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주인 마나님은 금방이라도 나를 쫓아낼 것처럼 야단을 치면서 식사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고 있는 이 구두도 형편없게 되었고 양복 단추도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갈아입을 옷도 없습니다. 혹시 상관들 중에 누구든지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발견한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지요, 바렌까.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마카르 제부시킨 8월 4일 바르바라의 편지. 친절하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제발 부탁입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얼마라도 좋으니 돈을 좀 빌어다 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처럼 곤란을 받으시는 당신한테 도움을 바라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는 걸 아신다면 당신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불쾌한 일들이 제 신변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혼란에 빠져 흥분하고 있는지 그것을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아침 저희들 방에 훈장을 가슴 가득히 붙인 할아버지라 해도 될 만큼 나이 먹은 남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때마침 표도라는 상점에 물건을 사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노인은 저한테 지내기는 어떠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더니 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는 그 장교의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카놈이 그런 못된 짓을 해 온 집안이 다 알도록 당신한테 모욕을 준 데 대해 몹시 화를 내고 있다. 조카놈은 주책이 없는 남봉꾼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을 보호해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며 젊은 놈들의 말을 굳이 들으면 안 된다고 충고 비슷한 말까지 하고 나서 나는 당신을 내 친딸이나 다름없이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다. 당신에겐 내가 꼭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서 노인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고맙다는 말은 섣불리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억지로 저의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로 저의 볼을 톡톡 두드리며 당신은 참 예쁘게 생겼다. 특히 양쪽 볼의 보조개가 무엇보다 내 마음에 들었어. 별소리 다 듣겠어요. 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나야 이렇게 늙었으니 괜찮겠지 하며 참 더러운 놈도 다 있어요. 제게 키스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침 그때 표도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약간 당황한 빛을 보였으나 다시 짓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겸손하고도 행실이 바른데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나한테는 조금도 서먹서먹하게 굴 필요가 없다.
이런 수작을 하더니 표도라를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무슨 당치도 않은 이상한 구실을 붙여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돈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표도라가 그런 돈을 받았을 리가 없지요. 얼마 후에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만 또다시 조금 전에 하던 말을 되풀이하며 한 번 더 찾아오겠는데 그때는 귀고리를 선물로 갖다 주마고 했습니다. 그는 어쩐지 몹시 허둥거리며 또 한다는 말이 집을 옮기는 게 좋겠다. 내가 썩 좋은 새빵을 한 군데 봐두었는데 그걸 소개해 주마. 방세 같은 건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도 정직하고 영리해서 나는 홀딱 반해버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행실이 좋지 않은 녀석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맨 나중에 나는 안나 표도로브나와 잘 아는 사이인데 안나 표도로브나가 당신한테 찾아오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생전 처음으로 당했으니까요. 저는 발끈 성을 내어 노인에게 톡톡히 망신을 주었습니다. 표도라도 옆에서 거들어 주었지요. 그래서 노인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여 방에서 나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모두 안나 표도로브나의 짓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노인이 어디서 우리들의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원조를 청하는 거예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제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저를 저버리지 마시고 구해주세요. 다소를 불문하고 얼마라도 좋으니 돈을 빌어다 주세요. 돈이 없다고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표도라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지금 적어도 25루블리라는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은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어서 꼭 갚겠어요. 표도라가 2, 3일 중으로 또 일감을 맡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자가 비싸다고 망설이게 되시더라도 그런 것은 개의치 마시고 어떤 조건에라도 응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다 갚아드릴 테니 제발 저를 살려주시는 셈치고 도와주세요. 말 못할 공경에 빠져 계시는 바로 이런 때 당신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괴롭습니다만 그래도 의지할 곳은 역시 당신밖에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저의 처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어 저의 부탁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 여러분은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제부시키는 자신도 파멸해가는 와중에 바르바라에게만은 수호천사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순간 바르바라 역시 염치를 무릅쓰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죠. 이 장면은 이 작품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르바라는 알고 있습니다. 마카르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 상황의 비극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난은 단순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마카르가 바르바라를 지탱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댐은 안정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기에 미안하고 미안하기에 더 고통스러운 이들의 모습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낸 가난의 가장 잔인한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자 동시에 짐이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순간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8월 4일 마카르의 편지. 나의 소중한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이러한 가지가지 뜻하지 않은 타격에 나는 전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불행에 나는 어리라도 빠져나가는 듯 싶었습니다. 그따위 능글맞은 남봉꾼들과 엉큼한 영감쟁이들이 당신한테 덤벼들어 귀엽고 사랑스러운 천사인 당신을 병석에 눕히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못된 놈들은 나까지 때려잡으려 하고 있군요. 아니, 놈들은 반드시 나를 때려잡을 것입니다.
놈들이 틀림없이 나를 때려잡으리라는 것을 나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신을 도와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바렌카, 당신을 돕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깨끗이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올빼미라든지 그 밖에 맹금에게 집어먹히려던 작은 새가 자기 둥지에서 도망치듯이 내게서 날아가 버리겠지요. 바렌카,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렌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잔인합니까? 왜 당신은 그런 말을 하십니까? 못된 놈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에게 모욕을 준다고요. 귀여운 나의 병아리여, 당신은 고민에 쌓여 있다고요. 그리고 내게 폐를 끼치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싹바느질을 해서라도 그 돈을 꼭 갚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면 기한 내에 빚을 갚기 위해 그렇잖아도 몸이 약한 당신의 건강을 스스로 망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렌카, 당신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당신이 바느질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노동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머리를 쓰며 그 좋은 눈을 못 쓰게 만들고 자기의 건강을 해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바렌카. 아시다시피 나는 아무짝에도 못 쓸 인간입니다. 나 자신이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쓸모있는 인간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나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관청일 이외의 일도 맡아서 하겠습니다. 문학가들의 여러 가지 원고를 맡아다가 정서도 할 작정입니다.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일거리를 직접 맡아올 작정입니다. 그들은 글씨를 깨끗이 쓰는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신의 건강에 해로운 일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몸을 망치는 그따위 짓은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사여, 돈은 틀림없이 구해보겠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할 지경이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이자를 비싸게 달란다고 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하셨지만 내가 지금 그런 것에 놀라서 망설이게 된 줄 아십니까? 절대로 놀라거나 망설이거나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우선 지폐로 40루블리만 빌어달라고 할 작정입니다. 이 정도라면 별로 큰 돈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렌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지요? 대번에 40루블이나 꿔달라 해도 저쪽에서 나를 믿어줄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첫눈에 상대방에게 그만한 신뢰감을 줄 수 있겠는지 그것을 당신한테 물어보고 싶단 말입니다. 내 얼굴을 보고 첫눈에 내게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여운 천사여, 내가 그만한 신용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데 바렌카, 나는 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의 병적인, 솔직히 말해서 병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을 빌게 되면 그 40루블리 중에서 바렌카 당신한테는 25루블리를 떼어드리지요. 주인 마나님한테는 은하로 2루블리만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나 자신의 급한 비용으로 쓸 작정입니다. 사실 주인 마나님한테는 좀 더 주었으면 좋겠지만 당신도 나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고 내게 꼭 필요한 물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 은하 2루블리 이상은 도저히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선 당신한테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우선 은하 1루블리로 구두를 살 생각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구두는 내일 아침 당장 관청에 출근할 때 신지 못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고물이니까요. 그리고 이 넥타이, 이것도 메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1년이 넘었으니까 이번엔 꼭 마련해야겠습니다만 당신이 낡은 앞치마를 뜯어서 넥타이뿐만 아니라 마니시카까지 손수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당신만 믿고 넥타이에 대해선 더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구두와 넥타이는 마련된 셈치고 사랑하는 것이요. 이번에는 단추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당신도 찬성하실 줄 믿습니다만 아무래도 단추는 달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런데 내 제복에는 거의 반가량 그놈의 단추가 떨어져 나갔단 말입니다. 혹시 장관각하께서 나의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발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정말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바램까. 나는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할 겁니다. 나는 죽어버리고 말 테니까요. 나는 그 자리에 까무러져서 그만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나머지 죽을 것만 같은데 하물며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 바램까. 말을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꼭 필요한 물건을 사고 나면 삼루블리가 남는 셈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날그날의 생활비에 충당하고 또한 담배를 반푼도 살 생각이지요. 사랑하는 천사요. 나는 담배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벌써 90회째나 담배를 한 대도 입에 대보지 못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쯤은 당신한테 아무 말 않고 그냥 사버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하기가 어쩐지 마음에 걸려서 미리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툭툭 털고 불행과 궁핍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혼자 쾌락을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떳떳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면하기 위해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바램까 하나도 숨김없이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나는 지금 극도로 공공한 처지에 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을 정도로 궁핍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인 마누라는 나를 아주 업신여기고 또 누구 한 사람 나를 손톱만큼도 존경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궁핍과 산더미 같은 빚만 있을 뿐이죠. 한편 관청에서는 어떠냐 하면 거기서도 역시 말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것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나 자신의 몸까지도 숨기도록 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외면한 채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바램까, 내가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은 오직 당신에게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돈을 꿔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아니, 그러나 이런 생각은 미리 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런 생각까지 공연히 해서 골치를 앓을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며 부질없이 속을 태우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미리 주의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돈을 구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신은 딴 곳으로 이사하실 수 없게 되겠지요. 따라서 당신은 지금처럼 내 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셈이군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요. 어느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대로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상으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수염이나 좀 깎아야겠습니다. 얼굴은 단정하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이 언제나 유익한 결과를 초래하니까요.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올리고 돈을 구하러 나서기로 하겠습니다. 마카르 제부시킨.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확인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제부시킨과 바르바라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위로나 배려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직접적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느끼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버티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다음 편지들에서는 이 긴장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이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서신들이 여러분의 밤에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5회차 낭독에서 이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